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250개 지역에 설치된 약 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선 투표 결과가 오픈되면서 그게 이제 일부가 오픈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죠. 네. 10,000명 정도 네. 결과 오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달아오르게 된 배경은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여단장 시절 표창장을 받았다고 문재인 후보가 언급하면서 이제 쌍방이 감정적인 어떤 대립으로 지금 치달았고 그 와중에 이 경선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거죠. 근데 이제 엄밀히 좀 따져보면 불법 선거가 있었느냐의 문제와 아니면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유출된 사고이냐. 그래서 이제 유출된 사고일 경우에 이것은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경론을 벌일 게 아니라 당에서 이 경선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 그리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아주 묘하게도 표창장 논란의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각 캠프가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다투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결과가 노출된 게 문재인 캠프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설명을 하면 22일 날 투표소 투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원이 다수이고 그다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을 합쳐서 29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당원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잘 보셔야 할 게 22일 날 투표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중앙선관위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투표 관리를.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본선을 앞두고 47일 전까지만 본인들이 관리를 해주겠다. 그 뒤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22일 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ARS 투표 전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투표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개표함을 그 당시 개표를 했는데 이 보관함을 그때부터는 이제 당이 책임입니다. 당이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이 함 자체를 개봉을 안 하고 만약에 중앙당이나 특별 장소에서 보관했다면 전국의 투표함이 250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보관한다면 이게 더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중앙당하고 각 후보 측이 합의를 한 겁니다. 22일 날 투표한 거를 그 자리에서 각 참관인들이 후보 측 참관이 입회하에 개봉을 하자.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약을 하고 그걸 가지고 투표함을 이제 보관하는 거죠. 보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각 후보 측 참관인은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죠.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당이 이미 그걸 예측을 했고 사실은 방식을 어떻게 해야 했냐면 선관위에 맡길 게 아니라 이 관리 비용은 많이 들고 공정성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ARS 투표 기간이라든가 특히 27일 날 대의원들 현장 투표하는 날 일제히 같은 날에서 같이 깠다면 적어도 호남권만 27일 날 투표를 하게 했다면 관리하기도 쉬웠을 거고 몇십 군데 안 될 테니까 그날 까는 게 좋았는데 이걸 중앙선관위에 맡기다 보니까 부득불 22일 날로 땡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혼선이 초래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표 관리의 문제는 없고 다만 그게 말씀하신 유출 사고인데 유출 사고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표창장 논란과 섞이면서 오히려 문재인 캠프한테 부정적인 영향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SNS상에서 각 그 투표 참관인 후보 측에서 서로 약간 올렸었어요. 그거를 각자 인용하면서 누군가는 또 엑셀로 취합도 하고 이러면서 터진 거지 특정 후보 측에서 뭐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택수 대표님. 그런데 이게 그 전두환 표창장 공개되고 그리고 유출 사고 나면서 서로 이제 네거티브 전쟁은 치열해지는데 여론조사 흐름은 크게 변함이 없지 않나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만 갤럽 조사를 보면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다 소폭 1%포인트가량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희 리얼미터가 이제 어제 집계해서 발표한 주중 집계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월화에서는 좀 약세다가 네거티브 논란이 터지면서 다시 좀 회복이 되는 양상이었었고요. 그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 집계는 내려간 건 맞습니다. 근데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는 주초에 많이 올랐습니다. 전두환 표창 논란이 있으면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하면서 좀 올랐다가 수요일날 네거티브 논란이 터지니까 안희정 지사도 수요일날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주중 집계는 저희 리얼미터는 조금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요일날 네거티브 논란이라는 게 즐겁하게 만든다, 정 떨어지게 만든다. 맞습니다. 이 표현인가요? 네,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수요일날 당일날은 좀 안희정 지사도 떨어졌지만 주중 집계는 올랐는데 갤럽을 아무튼 보면 화수목 이루어진 저희보다 하루 더 조사한 결과 오늘 발표됐는데 거기서는 안희정 지사도 조금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네거티브 공세를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소폭 지지율은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안희정, 그다음에 민주당 같이 다 겪는 건데요. 특이한 거는 문재인 지지층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뭘 뜻하냐면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계속 여권의 공세를 받아왔거든요. 네거티브를 계속 당해왔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층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만 이 내부의 네거티브, 외부가 아닌 당 밖에서 다른 당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 벌어지는 내부의 네거티브는 상당히 아픈데 이게 도를 지나치면 지지층에 역풍을 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도 당 지지층 내에서는 오히려 약화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정권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열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 이러다가 쪽박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위기감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지도 안희정 후보의 지지도 상승하지 않는 겁니다. 이택수 대표 말씀하세요. 안희정 후보의 경우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무슨 근거로? 대선 주자가 자기가 추구해온 기조나 스탠스의 변화를 주게 되면 이 지지율이 항상 출렁거립니다. 그게 일종의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안희정 지사의 경우 예를 들면 선한의지 발언 같은 경우도 거기서 선한의지를 계속 유지했다면 오히려 덜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주춤거리면 그만큼 그 여론이 출렁거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중도 포용의 이미지를 가져오다가 지금 완전히 강경 이미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스탠스의 변화를 겪는 지층에게 혼돈을 주고 결국 그게 지지율이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재미난 부분은 그럼 왜 이번의 경우 왜 안희정 후보의 스탠스가 바뀌었을까? 새벽 2시에. 그래서 새벽 2시도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분명히 기존과 다른 뭔가 스탠스의 큰 변화가 있는데 그 요인이 뭘까? 그러면 변화된 걸 찾아봐야 되는데 변화된 것은 새롭게 유입된, 어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이 참모들. 네. 그리고 정확하게 적극적인 지지층이 오히려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기의식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택수 대표님이 얘기했던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층이 제일 낮거든요. 40%대. 그렇죠. 그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가 지금 지지율은 높지만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또 보수나 중도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다? 그러게 되면 그걸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적극적 투표 양층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의 딜레마죠. 외연 확장에는 성공해서 지지율이 다자구도에서는 계속 2위로 나타나고 견고한 15% 안팎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집토끼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다가 살짝 주춤하거나 빠지고 있는 집토끼들이. 그래서 선거 전략상 어느 정도 외연 확장이 된 이후에는 집토끼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있었어야 되고 이슈를 던졌어야 되는데 대연정이나 선의 논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토끼들을 잡을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아니었고 집토끼들한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이슈들을 던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적에 적은 동지라고 이재명 시장은 2위를 이제 해야 결선 투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를 공략을 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내부 토론 과정에서 코너에 몰렸고 이 코너에서 계속 나왔던 이슈들이 계속 대연정 논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기자님, 이것과 관계없는 그 돌발 질문. 지금 이택수 대표가 집토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다 이제 조금 얘기 듣다 보면 또 산토끼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일반 20대, 30대 젊은 시청자들이 이런 표현 쓰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토끼라 의문의 일패.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집토끼라 하면 민주당 당원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지지층을 말하는 거고 아마 산토끼라고 하면 그 외에 있는 지지층을 말하는 거죠. 중간층이나 아니면 좀 합리적 보수 이쪽에 있는 분들. 근데 요즘 20대, 30대는 집에서 집토끼를 키워본 적도 없고 산에서 산토끼를 본 적도 없잖아요.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아니 예를 들어 우리들도 집공룡, 산공룡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공룡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품격지대 시청자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80% 이상이 알아들 거. 의문의 일성을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각 당에 경선을 할 때 적어도 경선에 승리하려면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당 지지층의 최소 30% 이상은 본인이 득표를 해야 합니다. 지지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외연 확대 산토끼를 잡는다 하더라도 집토끼 내에서 30% 40%를 잡지 못하면 그 후보는 경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전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내 지지가 30%는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충성도 높은 지지층한테서 30% 정도를 잡아야지. 최소. 예. 최소 30% 넘고, 그 다음에 산토끼를 확실히 잡아올 수 있다. 이런 게 어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는 20%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대. 이재명 시장도 비슷합니다. 10%대.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60%를 돌파하고 있죠. 그 재밌는 조사가 아까 문화일보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호남을 대상으로 1000명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됐을 경우에는 오자 대결에서 있어서 유승민, 홍준표, 가상대결입니다. 안철수 등등 심상정 이렇게 했을 때 문재인과 안철수 차이가 거의 20%포인트가 납니다. 문 후보가 호남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만약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안희정 지사를 이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호남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호남 1000명을 대상으로. 호남 그래서 1000명으로, 이 부분이 어제 발표됐거든요. 문화일보 조사가.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만약에 호남의 민주당 당원들이 듣는다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조금 그 복잡한 얘기에 조금 정리를 해보죠. 문화일보에서 호남 유권자들 10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이 후보가 돼서 오자구도가 되면 안철수 후보보다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만일에 전체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됐을 경우 그럼 호남에선 안희정을 지지할 것이냐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분명히 민주당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후보한테 호남에선 역전됐더라.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역전됐더라. 4%포인트 밀리는 걸로 조사가 됐고 상대적으로 심상정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표의 일부가 심상정 후보한테 옮겨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그 민주당 지지층 내지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도 이 대표님 이 결과 같이 보셨나요? 이 내용은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게 만약 경선 룰이 결선 투표제가 아니었다면 2, 3위 후보 간의 단일화 연대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이면적인 스펙트럼은 차이가 나지만 어차피 이 다자구도에서 지금 이제 4자구도인데 4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를 역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결국에는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힘 합치자고 이재명 시장이 오래전에 제안했더니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 야합이다 이러고 비판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2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는데 경선으로 그게 아니었다면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 기자님.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려서 더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안희정 후보가. 왜냐하면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최근에 합류한 박영선, 이철희 이런 분들이 조금 혐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의심만 했단 말입니다. 제가 뭐 이름까지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름 안 했어요? 내가 뭐 들었지, 그럼? 근데 아마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만 던져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좀 짐작합니다. 그분들이 최근에 합류했나요?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 누구한테 들었지? 네. 아까 김 기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뉘앙스를 말씀드리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스탠스가 이렇게 바뀐 스탠스, 좀 공격적이고 아주 강성으로 바뀐 스탠스를 계속 가나요? 아니면 또 바꾸나요? 이제는 갈 수밖에 없죠. 이제는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호남 순회 경선이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이 판 전체가 규정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루 이틀 뒤에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당장 오늘 27일 날 광주 호남 경선의 결과 이때까지는 스탠스 계속 유지할 거고요. 그 이후에 스탠스 유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없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흥겨운 홍준표. 저는 뭐 흥겹진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셨는데 갤럽 조사가 오늘 발표됐지 않습니까? 갤럽 조사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문 후보가 42%의 사자 대결을 했을 때 42%를 얻고 나머지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세 사람의 합이 40%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대를 했을 경우에 42대 40 정도, 여기서 이제 4%를 확보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는 제외하겠습니다. 42대 40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쪽 민주당의 후보를 꺾을 수 있을 만하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이 후보들 외에 정운찬, 남재준, 이재호, 김종인, 반기문, 정의화 뭐 기타 등등 이 후보들까지를 하나로 엮는 이런 작업을 조금 더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은 좀 되는데 물론 그분들의 거명한 분들은 지금 제3지대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죠. 남아 계신 분들이죠. 물론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저 말씀 지금 김 기자님이 얘기한 거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문재인을 제외한 보수 후보들을 다 합하게 되면 문재인과 1대1 구도가 되는 듯이 보인다. 물론 이제 합한다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3명의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해서 그게 다 가지는 않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다?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만 합쳐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1대1 구도가 된다면 지난 대선 때처럼 치열한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처럼 이명박, 정동영 이 원사이드하게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그 결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 사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압축시켰을 때 가령 문재인 대 안철수 혹은 문재인 대 홍준표로 압축시켰을 때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 더하기 1이 뭐 한 1.5? 뭐 잘 나와야 그 정도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혹은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홍안 혹은 유승민 이런 식으로 단일화됐을 때 이탈하는 세력이 제법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양자구도로 좁혀졌을 때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차라리 그냥 3자나 4자 구도로 갔을 때 오히려 승상 가능성이 있다. 87년도 대선처럼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시기처럼 오히려 보수가 똘똘 뭉치면 야권이 좀 분열된 상황에서 역전 가능성도 있다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일보가 비슷한 그런 가상 대결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자유한국당부터 바른정당, 국민의정당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다 합쳤을 때 영남 지역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영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반대가 10% 더 높습니다. 찬성보다. 단일화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해서 국민의당까지 다 단일화하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 제3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왕닥 계신 분들 다 훌륭한 분들 그것도 다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중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층은 반반씩 딱 나눠졌고요. 영남권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홍준표의 부상을 잘 봐야 합니다. 홍준표의 부상은 결국은 진영 대결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겁니다. 왜? 홍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좌파 집권을 저지한다. 우파들 다 뭉쳐라.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구도 자체를. 프레임은 잘 짜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은 결집할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손을 잡기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 얘기하신 대로 저는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 보수의 한 후보, 예. 그다음 민주당의 후보, 그다음 국민의당.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3자 구도로 예. 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박시영 전문가님 말씀 동의하는데 홍은 어쨌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보수 진영의 어떤 대표 주자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얼마 전에 김무성 그렇죠. 바른정당 의원과 만나서 두 분 나눴을 대화를 대충 유추해 보건데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명분을 요구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국당과 다시 결합하는 데 있어서 양박을 정리해달라. 그러니까 양박은 뭐예요? 진박을 정리해달라. 양박이 뭐죠? 그러니까 친박근혜 아주 친박근혜, 네, 강경 친박근혜를 좀 정리해달라. 근데 왜 양박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홍준표 지사가 예. 그 집단을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양박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홍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연대가 아니라 당대당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홍준표 의원 지사가.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여론의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합해서 후보를 정하면 자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보수층 싶습니다. 후보를 묶자. 그렇죠. 완전히 묶자는 거죠. 네. 그 홍준표 지사가 예. 부상이 되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이 되고 만약에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해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보다는 지지가 높기 때문에 홍준표 쪽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 구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면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재인과 홍준표의 싸움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영 간의 대결이 커질 거다. 그러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죠. 사라지죠. 예. 중심에서. 그래서 홍 지사의 경우는 지금 최근에 샤이 보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수층이 숨었다 이야기를 많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상 대결을 해보면 확실히 60대에서 일부 숨어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고 있거든. 때문에 홍준표 그 지사가 유승민 의원과 단일화에 합의돼서 홍준표로 단일화가 된다면 20%를 훌쩍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지도 자체가.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과 거의 엇비슷해질 텐데 그렇죠. 이 구도 싸움을 좌우의 싸움으로 보수 진보의 싸움으로 가져간다면 오히려 문재인과 홍준표의 싸움이 더 되면서 될 가능성이 안철수의 존재감은 없어질 것이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그거는 기존의 후보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제3지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신데 여론조사상에서 전혀 지표로 등장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한 분 더 끼워놓자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까지, 홍석현 전 회장님, 그다음에 정운찬 전 총리님, 남재준 전 국정원장님, 기타 등등 이렇게 쭉 가는데, 쟁쟁해요. 네, 이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그 최적의 타이밍은 각 정당의 후보가 다 정해진 뒤에 3자, 4자 구도로 해서 치러지는 걸 딱 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50% 이상을 쭉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나머지 후보들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칠 수가 없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4월 15일, 4월 중순을 언급한 것은 그때 한번 이 모든 세력을 한번 규합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분들 각자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홍석현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본인은 야당 성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제3지대를 묶을 어떤 인물에 포함된다고 보고, 반기문 총장이 24일 날 오늘 출국하지 않은 이유도 저는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보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원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문모닝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침 일어나면 계속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퍼부었는데 최근 상당 기간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연정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이 부분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줄 분이 있죠. 예?
이분 하면 노래가 생각나죠. 태극기 휘날리며 김진태 노래 부르세요. 네. 그런 노래가 막 나오던데요. 김진태 의원이 저희 조사에서는 5.2%까지 나왔고요. 놀라운 수치죠. 네. 갤럽에서는 2% 나왔는데, 이제 갤럽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관식으로 묻기 때문에 면접원한테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샤이 보수는 사실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냥 보기를 불러주고 눌러주는 방식이 포함된 조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나오고요. 5% 사실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다른 후보들, 뭐, 오래된 후보들이 있는데, 뭐 손학규, 유승민 후보들보다도 좀 높게 나온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태극기 시위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사실 높은 지지율은 아니죠. 5%면 좀 아쉬운 지지율인데. 아무튼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 9%, 10%를 좀 넘나 했더니 김진태 후보를 저희가 포함시켰더니 다시 좀 줄어드는 하락하는 양상으로 갔다라는 면에서는 홍준표 지사를 브레이크 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한국당 후보, 한국당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홍준표 지사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친박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대선 이후를 생각하면 국민들도 거부감이 가장 높은 후보 중에 하나가 홍준표 지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뭐 크지 않더라도 김진태 의원이 당의 후보로 선출되길 바라는 친박 의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래도 5%면 어떻게 보면 큰 수치지만 지금 기대 이하의 수치라고도 할 수도 있고 갤럽이 2%밖에 안 나왔다는 점에서는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간단하게 한 2, 30초만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면 김진태 의원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보수의 결집 이런 게 친박의 결집 이런 게 안 되나요? 비호감도가 워낙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구속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이 대선 구도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표는 저 5%보다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